한국 기술은 장난감 수준이다.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이 내뱉은 말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한국은 경쟁 상대조차 될 수 없다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사막에서 먹통이 된 미국 방공망 대신 한국의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 150발을 격추하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낸 겁니다. 이에 중동 국가연합은 미국산 무기 퇴출을 선언했고 50조 규모의 중동 시장을 한국이 독차지하게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백악관 내부자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쫓겨났습니다. 50년 동안 철옹성처럼 틀어쥐고 있던 380억 달러의 무기 시장이 단 사흘 만에 통째로 한국에 넘어갔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쿠웨이트가 따랐고 오만이 쐐기를 박았죠. 미국 대사관 전화를 받는 중동 왕실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가 30% 폭락하며 뉴욕 증시 거래가 정지됐고 워싱턴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고요? 시작은 아부다비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47억 달러짜리 서명식장에 무장 헌병을 이끌고 들이닥친 바보가 있었어요. 바로 접니다. 그레이엄 콜드웰, 미 국무부 중동 안보 정책 수석 부차관보. 이 바닥에서 32년을 굴러먹은 사람이죠. 그날 제 주머니에는 날조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들어있었고 제 뒤에는 총을 찬 헌병 6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 종이 한 장에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미국의 중동 패권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강태창이라는 이름을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아부다비 국방부 최고위 회의실. 섭씨 50도의 사막 열기가 창문 너머로 일렁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에어컨이 뿜어내는 냉기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원목 테이블 위에 47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방공 시스템 최종 도입 계약. 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흐메드 알막툼 차관의 만년필이 서명란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cm요, 2cm요,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때렸어요. 무장 헌병 6명이 총구를 앞세우고 양쪽으로 벌어지며 도열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고 아흐메드 차관의 펜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 헌병들 사이를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복 단추를 풀고 가장 가까운 의자를 끌어다 앉았죠.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붉은 글씨가 박힌 서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차관님, 서명을 중단하십시오. 생존율 0% 급락. 한국산 방공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 분석 보고서. 붉은 활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렸어요.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흐메드 차관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차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콜드웰 부차관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석 달간 자체 실사격 시험을 127호에 실시했고 전탄 요격 성공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 서류와 우리 현장 데이터는 정반대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된 대사였거든요. 차관님, 그 시험은 통제된 환경에서의 결과일 뿐입니다. 실전에서 다발적 위협이 동시에 쏟아지면 한국 시스템은 30초 안에 레이더가 포화 상태에 빠집니다. 이건 미 국방부 최고 기밀 시뮬레이션의 결론이에요. 당당하게 읊어댔습니다. 심장 한쪽이 찔끔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사막의 모래알 한 톨도 밟아보지 않은 워싱턴 사무실에서 만들어진 껍데기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 국무부에 직인이 찍힌 문서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아흐메드 차관이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는 순간 제 태블릿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테이블 위로 세웠어요. 워싱턴에서 토머스 펜스 국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백악관 NSC 중동 안보 담당 최고 국장. 제 윗선 중의 윗선이었죠. 펜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었습니다. 알막툼 차관, 분명히 말하겠소. 한국 장비를 쓰겠다면 미군은 아부다비 안보 우산을 즉시 철회하겠소. 내일 당장. 국가 단위의 협박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아흐메드 차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안보 우산이 빠지면 이 나라 하늘은 빈 깡통이 되니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기세가 오른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제 수행원 중 하나가 구석에 쌓아둔 빈 종이 상자를 발끝으로 톡 걷어찼습니다. 상자가 바닥을 미끄러져 한국 기술진 발밑까지 굴러갔어요. 짐이나 싸라는 뜻이었죠.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귀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뒤에 기술진 두세 명도 의자를 밀어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니야, 한마디였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한국 측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뱉은 한마디에 일어서려던 기술진 전원이 얼음처럼 제자리에 굳었습니다. 강태창, 국방과학연구소 중동방산수출총괄단장이라는 명패가 그 노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코끝에 돋보기를 걸치고 있었고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얼굴에 없었습니다. 강태창이 제가 던진 경고장을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첫 장을 훑어보더니 곧바로 마지막 장으로 넘겼어요. 하단의 직인만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 국무부 공식 인장. 그걸 무표정하게 3초쯤 들여다보더니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항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울하다는 호소,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사정, 최소한 분노의 언성이라도요. 32년간 이 바닥에서 수많은 나라의 방산 관계자들을 몰아세워 봤습니다. 반응은 늘 같았어요. 매달리거나 화를 내거나 울거나. 강태창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 하단에 인쇄된 부적합 수용 및 철수 동의서란에 사인을 그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회의실에 그대로 울렸습니다. 제가 먼저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에 없던 수순이었어요. 미 국무부의 공식 부적합 판정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강태창이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당장 전원을 차단하고 철수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더니 고개를 돌려 아흐메드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목례를 했어요. 무언의 사과이자 작별인 것 같았습니다. 아흐메드 차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강태창은 이미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젬싸! 다시 한마디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소리 없이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기고 노트북을 닫고 의자를 밀어넣었습니다. 분노도 한탄도 뒤돌아봄도 없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수백 번 시뮬레이션한 사람들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한국 측이 빠져나간 자리에 우드 향만 남았어요. 저는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47억 달러짜리 한국 계약을 날려버렸고 아부다비의 하늘은 다시 미국의 것이 될 겁니다. 벤스 국장에게 보고하면 칭찬이 쏟아지겠죠. 테이블 위에 빈 종이 상자가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수행원이 걷어찬 그 상자요? 한국 기술진은 그 상자를 줍지도 발로 차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비켜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구차하게 매달리는 적은 만만합니다. 하지만 한마디 항변 없이 사인을 긋고 등을 돌리는 적은 32년 경력으로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창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어요. 그 등이 유난히 곧았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떠올렸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벤스 국장이었어요. 칭찬이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벤스의 첫마디는 칭찬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어요. 콜드웰, 쫓아내는 김에 한국 놈들 기술 데이터까지 알뜰하게 뜯어내. 나노코팅 도면이 핵심이야. 그거 하나면 우리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에 10년치 예산을 아낄 수 있어. 뜯어내라. 벤스 국장은 그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습니다. 마치 이웃집 정원에서 과일을 따오라는 것처럼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기술 탈취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벤스의 목소리에는 거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시각
워싱턴 펜타곤 지하 분석실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수석 분석관이었어요. 밀러가 24시간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고 벤스 국장 앞에 섰습니다. 국장님, 현재 아부다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만으로는 동시 다발적 탄도탄 위협을 절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동시 추적 한계가 72발입니다. 그 이상이 날아오면 시스템이 포화되고 레이더가 멈춰요. 한국 방공망을 빼는 순간 아부다비 하늘에 구멍이 뚫립니다. 밀러의 보고서에는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72발 초과 시 요격률 급락 곡선, 민간 피해 추정치, 방어 공백 시간대, 숫자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벤스 국장이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멈추더니 두 손으로 보고서를 잡고 양쪽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이딴 패배주의 쓰레기를 들고 오지 마. 패트리어트가 못 막는 건 이 세상에 없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밀러의 구두 위로 흩날렸습니다. 밀러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담은 거였죠.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밀러의 경고가 찢어진 그 순간 아부다비의 운명도 함께 찢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 저는 벤스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무장 헌병 넷을 대동하고 아부다비 사막 외곽에 한국 베이스 캠프로 향했습니다. 명목은 세관 서류 확인이었어요. 실제 목적은 달랐죠. 관세 면제 절차를 미끼로 세관 신고서에 한국 방공망의 핵심인 나노 코팅 도면을 첨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한번 올라가면 미국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합법의 탈을 쓴 강도짓이었어요. 캠프 정문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넷이 통제선 앞에서 몽키스 패널을 쥐고 서 있었어요.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어젯밤 회의실에서 종이 상자를 걷어차인 모욕을 기억하고 있는 얼굴이었죠. 뒤쪽에서는 장비 컨테이너 사이사이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몽키스 패너가 무장 헌병의 소총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 관련 세관 서류 확인차 왔습니다. 통제구역 진입을 허가하십시오. 아무도 비키지 않았어요. 헌병 하나가 총을 어깨에서 내려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손에 쥐어진 몽키스 패너가 더 단단하게 움켜 쥐어졌어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한 발짝을 내딛느냐의 문제였죠. 바로 그때 바리케이드 뒤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칼같이 다림질된 감색 수트. 넥타이 매듭이 정중앙에서 1mm도 틀어지지 않았어요. 사막 한가운데 캠프에서 이런 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얇은 바인더를 쥐고 있었어요. 박동일, LIG 넥스원 해외 법무 계약 실장이라는 직함이 가슴 포켓에 명찰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동일이 엔지니어들 사이를 지나 통제선 앞까지 왔어요. 헌병들의 총구 앞에 바인더를 들어 올렸습니다. 총구와 바인더 사이의 거리가 30cm쯤 됐을 거예요. 국제방산수출보호협정 제8조입니다. 수출국의 핵심 기술 자산에 대한 일방적 접근, 검열, 압수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 통제선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시면 협정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차분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라고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정문을 들이민다고 무장 헌병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바인더를 손등으로 밀어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협정은 평시 얘기고 지금은 안보 비상 상황입니다. 도면 비밀번호를 불러주십시오. 안 그러면 캠프 장비 전체를 안보 위해 물자로 분류해서 통째로 압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캠프에 울렸어요. 노골적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갈취라는 걸요. 하지만 벤스의 명령이 등을 밀고 있었고 헌병의 총이 제 편이었습니다. 박동일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분노할 줄 알았거든요. 최소한 얼굴이 굳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주먹이라도 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동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수트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소형 기기를 꺼냈어요. 엄지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박동일이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칼칵. 그 작은 소리가 사막의 고요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부차관보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동일이 녹음기 옆에 달린 소형 화면을 제 앞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제가 뱉은 말이 한국어, 영어, 아랍어, 3개 국어로 동시에 자동 번역돼 텍스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문서 제목이 찍혀 있었어요. 불법 기술 갈취 시도 체증 기록부, 날짜와 GPS 좌표, 발화자 식별 코드까지 자동으로 기입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박동일이 서류 가방에서 휴대용 소형 프린터를 꺼냈습니다. 캠프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녹음기를 프린터에 연결하더니 30초도 되지 않아 A4 한 장이 뽑혀 나왔어요. 체증서였습니다. 일시, 장소, 발화 내용, 위반 조항, 국제법 근거 조문 번호까지 빼곡하게 인쇄된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박동일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살짝 접어서 제 구두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제 수행원이 빈 종이 상자를 한국 기술진 발밑에 걷어찼을 때와 같은 각도, 같은 거리였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부차관보님의 기술 강탈 시도는 방금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박동일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여전히 미소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은 실시간으로 본국에 전송 완료됐습니다. 서울, 제네바, 헤이그. 세 곳 동시에요. 제 뒤에 서 있던 헌병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총구가 슬며시 내려갔어요. 저는 발밑에 떨어진 체증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울 수도 없었고 밟을 수도 없었어요. 어떤 행동을 하든 추가 체증 대상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철수합니다. 제가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에 헌병들이 뒤돌았어요. 저도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한국 엔지니어 하나가 뭔가 외치려는 걸 박동일이 손짓으로 제지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겼는데도요. 채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동일이 떨어진 체증서를 줍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막바람에 A4 용지 한 장이 모래 위를 살짝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이밀면 주먹으로 맞서는 상대는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앞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 상대는 제압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증거가 되고 손을 뻗으면 그 손이 범죄가 되니까요. 차 안에서 벤스 국장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면 확보에 실패했다고요. 벤스가 수화기 너머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지평선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강태창이라는 노인은 어제 왜 그렇게 쉽게 사인을 했을까? 박동일이라는 사람은 왜 사막 한가운데서 녹음기와 프린터를 챙기고 있었을까? 쫓겨나는 쪽이 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을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제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릴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접견실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불쾌한 기억을 털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캠프에서의 굴욕은 벤스 국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축소해뒀습니다. 녹음기 따위에 물러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시점을 조율한 거라고요. 벤스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국은 쫓겨나는 중이고 도면은 다른 경로로 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겠죠. 접견실은 넓었습니다. 창문으로 아부다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건너편 소파에는 아흐메드 차관이 앉아 있었고 차관의 보좌관 둘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저는 여유로웠어요. 승자의 관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국의 철수 일정을 최종 확인하고 패트리어트 도입 논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완성돼 있었어요.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창과 박동일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강태창은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무표정,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그 얼굴이요. 박동일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게 다림질된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 하나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인사도 악수도 없었습니다. 강태창이 서류 가방을 열더니 투명 파일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어요.
파일마다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손을 뻗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의 항복 문서를 살피는 기분이었죠. 페이지를 대충 넘겼어요.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 3개 국어로 인쇄된 공문서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강태창의 목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어요. 낮고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진의 완전 철수 데드라인은 72시간 뒤인 3월 16일 새벽 2시 정각입니다. 해당 시각까지 모든 인원과 소프트웨어 자산을 아부다비 영토 밖으로 철수 완료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강태창이 이어갔어요. 철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드웨어 잔류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포기하며 현장 잔류 장비의 물리적 소유권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이건 보너스였어요. 장비를 두고 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제 캠프에서 도면을 못 뜯어냈지만 장비 자체를 확보하면 역설계가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벤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세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강태창의 돋보기 너머로 눈이 저를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데드라인 시각인 3월 16일 새벽 2시 이후 아부다비 영공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방공, 실패 및 그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미합 중국 국무부에 귀속됩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태창이 파일의 해당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한국 방공망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은 미 국무부입니다. 한국을 퇴출시킨 것도 미 국무부이고요. 따라서 한국 시스템이 빠진 뒤 발생하는 아부다비 영공의 모든 공백은 그 판정을 내린 당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죠. 쫓겨나는 쪽이 비굴하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올가미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이 촘촘했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조항 번호가 촘촘하게 인용돼 있었습니다. 박동일의 작품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실제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강 단장, 이 조항이 발동되려면 아부다비 영공이 실제로 뚫려야 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우주가 멸망해도 패트리어트가 못 막는 건 없어요.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미합 중국의 자존심이었어요. 걸프전에서 검증됐고 전 세계 20여 개국이 도입한 실전형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공이 테스트장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냈다 한들 실전은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세 번째 파일 마지막 장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동의 및 책임 수용. 그 아래에 미합 중국 대표 서명이라고 인쇄돼 있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벤스라면 당연히 사인하라고 했을 거예요. 패트리어트가 뚫릴 일은 없으니 이 조항은 사문화된 종이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호기롭게 서명란에 펜을 휘갈겼습니다.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혔어요. 그 순간 박동일이 움직였습니다.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세 번째 파일의 뒷장을 넘겼어요. 제가 미처 읽지 않은 페이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박동일의 손가락이 하단의 한 문장을 정확히 짚었어요. 부차관보님, 혹시 이 조항도 확인하셨습니까? 제12조 사항. 미군 방어망의 치명적 붕괴로 동맹국 민간인 대량 피해가 임박할 경우 보조 시스템이 전시 작전권을 강제 승계할 수 있다. 작정원 자동 이관 및 위임 조항.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는데 2초쯤 걸렸어요. 패트리어트가 뚫리면 한국이 합법적으로 작정원을 가져간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동일을 봤습니다. 박동일은 아무런 표정 없이 서 있었어요. 이건 가정이 아닙니까? 저는 피식 웃었어요.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가 뚫릴 일은 없다고. 물론이죠. 박동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차관보님 말씀대로 패트리어트가 완벽하다면 이 조항은 영원히 잠자는 조문에 불과합니다. 서명하시는데 아무 부담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방금 패트리어트의 무적을 자신했으니까요. 이미 사인은 끝났고 그 사인이 이 조항까지 포함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패트리어트가 뚫리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흐메드 차관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한국을 쫓아내는 미국의 오만함에 질려 있다는 게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박동일이 차관에게 다가가 네 번째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입회 및 보증인. 아흐메드 차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제 얼굴을 한번 보고 강태창의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묵직하게 도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찰칵. 도장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어요. 강태창이 서명이 완료된 파일 세 부를 수거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가 접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투명 파일에 넣고 가방에 정확히 수납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수술실의 집도이처럼 정밀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강태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동일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아흐메드 차관에게 정중히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접견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태창의 등이 고닫고 박동일의 걸음이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세 부의 공문서가 놓여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만 식어가고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종이 한 장에 무릎 꿇을 줄 알았던 한국이 종이 세 장으로 판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쫓겨나는 쪽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아흐메드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부차관보, 당신의 패트리어트가 정말 이 하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물론입니다, 차관님. 미합중국의 방패는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차관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사막의 지평선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어요. 아지랑이 너머로 한국 캠프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사인한 세 번째 파일의 조항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사문화된 종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패트리어트는 완벽합니다. 뚫릴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꾸 되뇌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안의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는 넉넉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짐을 싸고 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충분하고도 남았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단순한 철수 기한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벤스 국장은 달랐어요. 72시간을 기회로 봤습니다. 데드라인 48시간 전 벤스의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한국 놈들이 장비를 두고 가겠다고 했다며 배는 끊어. 수송선이 없으면 장비를 빼갈 수가 없잖아. 사람만 내보내고 하드웨어는 전부 우리가 접수하는 거야. 명령은 단순했어요. 아부다비 항만 세관의 손을 써서 한국 측 수송선의 입항 허가를 취소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 항만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에요. 안보 우산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이 세관 창구 하나하나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전화 2통이면 충분했습니다. 항만청장에게 한 통, 세관 총괄에게 한 통. 30분 뒤 한국 측 수송선 2척의 입항 일정이 무기한 보류로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 베이스 캠프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형식적인 통보였죠. 강 단장, 유감이지만 수송선 입항이 항만 당국에 의해 취소됐습니다. 세관 측 사정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백억 원어치 장비를 반출할 수단이 없으시니 인원만 먼저 출국하시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포장만 정중했을 뿐이에요. 배가 없으면 장비를 싣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억 원어치 레이더와 발사대, 통제 시스템을 사막에 버려두고 몸만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장비는 고스란히 미국의 전리품이 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태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초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사막에 남기고 인원만 철수하겠습니다. 너무 담담했어요. 수백억 원어치 장비를 포기한다는 말을 날씨 얘기하듯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으면 됐으니까요. 벤스에게 보고했습니다. 횡재라는 단어를 듣고 벤스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좋아, 공병대 보내서 레이더부터 뜯어. 나노 코팅 샘플 채취하고 메인보드는 통째로 빼서 워싱턴으로 공수해. 데드라인 36시간 전
미군 공병대 12명이 트럭 3대에 나눠 타고 한국 캠프 외곽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 측 인원은 대부분 숙소 구역으로 물러나 있었고 장비 구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병대가 첫 번째 레이더 하우징의 볼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전동 드릴 소리가 사막에 울렸습니다. 외부 패널이 벗겨지고 내부 회로판이 드러났어요. 공병대장이 메인보드 슬롯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메인보드 표면의 녹색 LED가 3번 깜박이더니 일제히 꺼졌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레이더 콘솔의 디스플레이가 까맣게 죽었습니다. 공병대장이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죽은 철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비도 같았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공병대원들이 달려가며 하나씩 확인했지만 캠프에 남겨진 모든 장비가 동시에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인보드의 칩셋이 내부에서 스스로 회로를 태워버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잠금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아도 원격 명령 한 줄이면 수백억 원어치, 첨단 장비를 3초 만에 고철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죠. 보고를 받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전부? 한 대도 안 살아있어? 전부입니다, 부차관보님. 메인보드가 자체 쏘거됐습니다. 복원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장비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체를 남긴 겁니다. 해부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빈 껍데기를요. 수백억 원어치의 전리품이라고 환호했던 것들이 3초 만에 사막의 쓰레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벤스에게 보고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벤스의 반응은 예상대로 폭발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책상 위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욕설이 3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벤스가 내린 다음 명령은 제 예상을 넘어섰어요. 전기를 끊어. 한국 캠프에 연결된 지역 주전력을 셧다운시켜. 에어컨도 안 되는 50도 사막에서 버틸 수 있나 보자고. 데드라인 24시간 전 아부다비 전력청을 통해 한국 캠프가 연결된 지역 배전망이 강제 차단됐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한 전력 인프라까지 미국의 손이 닿아요.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전기가 끊기면 냉방이 멈추고 냉방이 멈추면 전자 장비의 열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서버가 과열되고 통신이 끊기고 사람도 버틸 수 없게 되죠.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기술 탈취는 어찌됐든 서류의 영역이었지만 전력 차단은 사람의 목숨에 닿는 문제였으니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냉방 없이 버티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 가책은 30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벤스의 전화가 또 왔거든요. 무릎 꿇게 만들어. 도면 비밀번호를 불면 전기를 다시 넣어주겠다고 해. 저는 캠프에 통보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3번 더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서 포기하고 감시 드론의 적외선 영상을 요청했어요. 영상이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캠프는 대낮처럼 환했어요. 불이 꺼지기는커녕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컨테이너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고 독자 냉각 시스템의 팬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력 자립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에 자결하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독립발전 체계를 한국은 이미 구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역 배전망이 끊겨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드론 영상 한 구석에 한국 엔지니어 2명이 캠프 밖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아수라장이 됐어야 할 캠프에서 사람들이 공을 차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세관을 막으면 소프트웨어로 비웃고 전력을 끊으면 태양으로 비웃고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먹으로 물을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물은 갈라졌다가 다시 붙고 제 주먹만 아팠습니다. 그 시각 카터 대위가 보고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임스 카터, 미 중부사령부 패트리어트 포대장. 전형적인 참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지하고 걱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부차관보님, 한국 시스템이 완전 철수하면 아부다비 방공망에 심각한 공백이 생깁니다. 패트리어트 증원 배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 48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대위 패트리어트 한 포대면 충분합니다. 한국 장난감이 하던 걸 우리가 못할 리 없지 않습니까?
카터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걸 눈치챈 거겠죠.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데드라인 3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시켰습니다. 병 하나가 아니라 2병이요. 하나는 벤스에게 보고가 끝나면 따려고 남겨뒀어요. 최종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인원 철수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장비는 전량 소프트웨어 잠금으로 고철화됐지만 아부다비 하늘은 패트리어트가 지킵니다. 문제 없습니다. 벤스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잘했어. 콜드웰이라고 말했어요. 32년 외교관 생활에서 벤스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손에 꼽힙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샴페인을 따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하늘이 곧 완전히 미국의 것이 됩니다. 한국은 쫓겨나고 계약은 백지화되고 수백억 장비는 고철이 됐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데드라인 30분 전 2번째 샴페인을 열었습니다. 데드라인 5분 전 카터 대위에게서 정기 보고가 왔어요. 이상 없음이라는 3글자. 저는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니까요. 감시 드론의 마지막 영상을 확인했어요. 한국 캠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양광으로 버티고 있으니 당연히 밝겠죠. 다만 캠프 한가운데의 통제실 창문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강태창이었을 겁니다. 노인이 통제실에 앉아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짐을 싸는 것 치고는 자세가 너무 고요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3분. 저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시계를 봤습니다. 2분. 아부다비의 야경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1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떠나고 미국은 남고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30초, 10초, 5초, 새벽 2시 정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이 사막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라고요. 47분 뒤 그 생각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새벽 2시 47분 아부다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습경보였어요. 도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이 동시에 울려댔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부다비 270만 시민의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 잔을 내려놓은 지 47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자마 차림이었어요. 전화기가 동시에 3대 울렸습니다. 카터 대위, 현지 연락관, 상황실 당직. 저는 카터의 전화를 먼저 집었어요. 부차 관보님, 탄도미사일 다수 탐지됐습니다. 상황실로 즉시 와주십시오. 다수라는 단어가 걸렸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파자마 위에 재킷만 걸치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호텔 지하에 마련된 임시 연락사무소를 지나 아부다비 중앙 방공사령부 상황실까지 차로 7분이 걸렸어요. 그 7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7분이었습니다. 상황실 철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20명 가까운 인원이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정면의 대형 전술 디스플레이에 붉은 점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150개였습니다. 카터 대위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차 관보님, 탄도미사일 150발이 동시에 접근 중입니다. 북북서 방향 고도 4만 피트에서 하강 진입 중이에요. 150발. 숫자가 귀에 들어왔지만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 발도 아니고 10발도 아니고 150발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다고요. 저는 디스플레이를 올려다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부채꼴로 퍼져 있었어요. 아부다비 전역을 덮는 궤적이었습니다. 도심, 항만, 발전소, 해수 담수화 시설. 어느 하나 빠짐없이 조준돼 있었어요. 요격 개시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탄 요격입니다. 패트리어트 전포대 가동하십시오. 카터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고 콘솔로 뛰어갔어요. 패트리어트 포대 3기가 동시에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회전하며 표적을 잡기 시작했어요. 디스플레이의 녹색 추적선이 붉은 점들 위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적선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숨이 조금씩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10번째, 20번째, 30번째.
추적이 순조로웠습니다. 50번째, 60번째.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추적선이 겹치고 흔들리고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65번째, 70번째, 72번째에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체가 시퍼런색으로 바뀌었어요. 레이더 콘솔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동시 추적 한계 초과, 시스템 과부하, 메인 레이더 셧다운. 붉은 경고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카터 대위가 얼어붙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모니터 테두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추적 한계 초과, 72발 이상 동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72발. 밀러 분석관이 보고서에 적어놨던 바로 그 숫자였어요. 벤스가 찢어버린 그 보고서에 적혀있던 숫자. 패트리어트의 동시 추적 한계치. 찢어버린다고 숫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죽으니 요격도 멈췄어요. 72발까지는 추적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78발은 유령이 됐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 78발의 미사일은 아부다비를 향해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동 전환, 수동으로 추적하십시오. 제가 소리쳤어요. 카테오 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동으로 78발을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차관보님.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태블릿이 진동했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벤스 국장의 화상 연결이 떴어요. 벤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배경이 자택 서재였어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벤스의 목소리에 긴장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150발 기습, 72발 한계 초과, 레이더 셧다운, 요격 불가. 벤스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벤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군인도, 외교관도, 인간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랍 민간 구역은 버려. 270만이든 300만이든 상관없어. 미국 대사관과 미국인 거주구역 3곳에만 요격망을 집중시켜 미국인만 살리면 돼. 상황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카터 대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숨이 멎었어요. 270만 명을 버리라고요. 동맹국의 시민을 버리라고요. 미국인만 살리라고요. 국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동맹국 영토입니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면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쟁 범죄는 지는 놈이 뒤집어 쓰는 거야. 이기면 아무도 묻지 않아? 미국인 먼저, 그게 원칙이야. 벤스가 화면 너머에서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벤스가 먼저 끊었어요. 화면이 까맣게 죽었습니다. 제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흐메드 알막툼 차관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상황실에 들어온 건지 몰랐어요. 차관의 옆에 통역관이 서 있었습니다. 통역관의 얼굴이 사색이었어요. 아흐메드 차관이 통역을 통해 벤스의 말을 전해 들은 겁니다. 미국인만 살리고 아랍인은 버려라. 차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제가 32년간 수많은 중동의 권력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날 아흐메드 차관의 눈에서 본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공포도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자의 극도로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콘솔 모서리를 잡았어요. 이 순간 아부다비의 하늘은 구멍 뚫린 깡통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떨어지고 있고 레이더는 죽었고 워싱턴은 동맹을 버렸어요. 제32년 경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상황실 철문이 열렸어요. 소리가 아니라 기척으로 알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쳤어요. 일정한 간격, 흔들림 없는 보폭.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동일이었어요. 영하 이하의 칼바람이 부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감색 수트, 넥타이 매듭이 정중강, 서류 가방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투명 파일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박동일이 상황실 중앙까지 걸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셧다운된 디스플레이도, 주먹으로 깨진 모니터도, 넋이 나간 미군 장교들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곧장 저 앞에 멈춰 서더니 투명 파일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코웃음 치며 사인했던 합의서였어요. 박동일의 손가락이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짚었습니다. 제12조 사항, 부차관보님,
박동일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미군의 보호 의무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동시 추적 1개 초과로 방어망이 붕괴됐고 아부다비 270만 민간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양국 합동 군사교전 규칙 제8항과 합의서 제12조 사항에 의거하여 이 시간부로 아부다비 영공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천공 시스템이 강제 접수합니다. 강제 접수. 그 네 글자가 상황실에 울렸어요. 저는 합의서에 제 사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휘갈긴 이름 석자. 패트리어트가 뚫릴 일은 우주가 멸망해도 없다며 웃으면서 긁어놓은 그 서명이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붕괴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수동 요격으로 전환하면 78발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부차관보님. 박동일이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어요. 시퍼런 화면 위에 붉은 점 78개가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이걸 잡겠다는 말씀이십니까? 3분 안에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박동일이 아흐메드 차관에게 돌아섰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건넸어요. 비상정원 승인서. 대한민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아부다비 영공 전시 작전 정원을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차관이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1초도 읽지 않았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직인을 꺼내 종이 위에 쾅 내리찍었어요. 도장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상황실을 관통했습니다. 그 소리 한 방에 아부다비의 하늘이 주인을 바꿨어요. 박동일이 승인서를 수거하며 수트 안주머니에서 소형 무정이를 꺼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버튼을 눌렀어요. 한국어 한마디가 무정이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단장님, 정원 승인 완료됐습니다. 무정이 너머로 강태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도 흔들림도 감정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그 두 글자 뒤로 무전이 끊겼습니다. 상황실의 시퍼런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78개의 유령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카터 대위가 깨진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쥔 채 서 있었고 저는 콘솔 모서리를 붙잡은 채 다리가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막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태창의 알았어가 무정이에서 끊긴 직후 사막이 울렸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동이었습니다. 상황실 바닥이 떨렸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흔들리며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커피잔이 콘솔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어요. 지진인가 싶어 천장을 올려다 봤는데 카터 대위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발사입니다. 사막 외곽에서 다수 발사체 상승 중 살아있는 디스플레이 한 대가 저고에선 위성 영상을 잡아냈어요. 한국 캠프 방향이었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척 엎드려 있던 캠프 외곽, 위장막에 덮여 있던 구조물들이 일제히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청웅 발사대 16기가 지축을 울리며 수직으로 기립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겁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도, 장비를 자폭시켰을 때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축구를 하고 있을 때도 청웅은 살아있었어요. 처음부터 살아있었습니다. 자폭시킨 건 미국에게 보여준 껍데기였고 진짜 시스템은 사막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의 미군 장교들이 입을 벌린 차에 디스플레이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자마 위에 걸친 재킷이 땀으로 등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성 영상 한 구석에 통제실 내부가 잡혔어요. 강태창이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차에 커피 한 잔도 옆에 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태창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상황실에 죽어있던 보조 디스플레이 하나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상황실 공용 네트워크에 접속한 거였어요. 화면에 아부다비 영공의 3차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 150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패트리어트가 72개까지만 잡고 나머지를 유령으로 날려버렸던 그 150개가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전부 추적선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카터 대위가 화면 앞으로 달려갔어요. 손가락으로 점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세는 걸 포기하고 화면 하단의 숫자를 읽었어요. 추적 대상 150, 라곤 150, 누락 0. 카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72발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한국의 청웅은 150발을 동시에 물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같은 미사일, 같은 순간에요. 시스템의 격차가 숫자 하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청웅 발사대에서 첫 번째 요격탄이 솟아올랐어요. 불기둥이 사막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3초 뒤 두 번째, 3초 뒤 세 번째. 자동 재장전이었어요. 패트리어트의 수동 재장전이 한 발당 20초 이상 걸리는 동안 청웅은 3초 간격으로 쉬지 않고 뿜어냈습니다. 밤하늘이 낮보다 밝아졌어요. 요격탄의 궤적이 사막 위로 하얀 실타래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발, 두 발, 10발, 20발. 디스플레이의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이 사라질 때마다 짧은 폭발이 상공에서 번쩍였습니다. 적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카터 대위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장으로서 자신의 시스템이 실패한 하늘을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메우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참군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뭐였는지 저는 차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치와 경애가 동시에 섞이면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붉은 점이 120개가 됐고 90이 됐고 60이 됐습니다. 청웅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적이 방역했습니다. 잔여 미사일 중 7발이 급강하 회피 기동에 들어갔어요. 고도를 한순간에 3,000m 떨어뜨리며 불규칙한 궤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라면 추적을 놓치는 교과서적인 회피 기동이었죠. 카터 대위의 얼굴이 다시 하얘졌어요. 디스플레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강하하는 7개의 붉은 점 위로 추적선의 색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AI 자동 전환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0.8초. 청웅의 인공지능이 기존 직선 추적에서 궤적 예측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됐습니다. 황색 추적선이 붉은 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0.3초 뒤의 예상 위치를 향해 휘어졌어요. 미사일이 꺾이는 방향을 읽은 겁니다. 요격탄이 허공에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 적 미사일의 코앞에서 폭발했어요. 7발 전부. 단 한 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피 기동을 시도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연쇄 폭발하는 장면이 디스플레이에 잡혔어요. 카터 대위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건 불가능합니다. 카터의 입에서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이동 표적을 0.8초 만에 재추적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카터의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붉은 점이 30이 됐고 20이 됐고 10이 됐습니다. 상황실에 누군가가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 5, 셋. 마지막 붉은 점 3개가 아부다비 도심을 향해 낙하하고 있었어요. 고도 700, 500, 300. 디스플레이의 충돌 예상 시간이 22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청웅이 마지막 3발을 동시에 쏘았습니다. 3중 발사. 세 줄기 불기둥이 사선으로 뻗어나가더니 고도 200m 상공에서 3개의 붉은 점과 정확히 겹쳤어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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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3번의 폭발이 아부다비 도심 상공을 밝혔습니다. 파편이 불꽃처럼 흩어졌어요. 디스플레이가 갱신됐습니다. 잔여 위협 0, 전탄 요격. 화면 중앙에 녹색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상황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군은 자신들의 실패를 목격한 것이고 한국은 전화 한 통 없이 일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앞에 서서 녹색 글자를 멍하니 읽고 있었어요. 전탄 요격, 150발, 단 한 발의 누락도 없이 급강하 회피 기동까지 잡아내고 패트리어트가 무릎 꿇은 하늘에서 천궁이 해낸 겁니다. 카터 대위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은 패트리어트 포대장의 모습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강태창이 메인 콘솔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위성 영상이 아부다비 상공에서 북북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280km 밖의 좌표가 타격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원점이었어요. 요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방어에 성공했으니 마무리일 거라고요? 강태창의 손이 콘솔 위에서 멈췄어요. 화면에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재원이 떠올랐습니다. 캠프 뒤편에서 거대한 위장 차폐막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위성 영상에 잡힌 그 아래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무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어요. 발사관 여러 개가 하늘을 향해 각도를 잡고 있었고 차체의 규모가 사막의 모래 언덕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카터 대위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디스플레이에 재원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남은 혈색마저 빠졌어요. 사거리 300km. 이건 우리 하이마스의 4배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이마스의 사거리가 80km였어요. 미군이 자랑하는 정밀 타격 시스템의 최대 도달 거리를요. 한국의 천무는 그걸 300km로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천무가 불을 뿜었어요. 고막을 갈라놓는 굉금이 280km 너머의 좌표를 향해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연속 발사였어요. 한 발이 아니라 5발, 10발, 20발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갔습니다. 하늘에 붉은 호를 그리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로켓의 궤적이 위성 영상에 실시간으로 잡혔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의 위성 영상 메인 화면이 갱신됐어요. 280km 밖의 적 미사일 발사 기지 좌표였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상황실의 모든 인원이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발사 기지가 없었습니다. 기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분화구가 파여 있었어요. 건물도 발사대도 차량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을린 잔해와 모래가 뒤섞인 잿더미만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150발의 미사일을 쏟아냈던 시설 전체가 지표면에서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방어와 방역, 청웅이 150발을 전탄 요격하고 천무가 발사 원점을 초토화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청소한 거였어요. 저는 콘솔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종이 한 장으로 쫓아내려 했던 사람들이 방금 이 도시를 구했습니다. 제가 빈 종이 상자를 걷어차며 조롱했던 기술진이 만든 무기가 미국이 버리겠다고 선언한 270만 명의 목숨을 지켜냈어요. 위성 영상의 분화구가 화면에서 천천히 줌아웃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어둠 속에서 그 분화구만이 불씨를 머금은 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카토 대위가 아무 말 없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얹었어요. 적을 향한 경의인지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조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흐메드 차관의 얼굴을 봤어요. 차관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감사도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제 32년 경력이 방금 완전히 부서졌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어요. 몇 시간 전 150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수놓았던 것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껍데기였어요. 상황실에서는 아직 커피 냄새 대신 화약 냄새가 빠지지 않았고 깨진 모니터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가 밤새 벌어진 일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차관이 벙커로 달려왔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차관의 정장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지만 눈가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붉은 기가 선명했어요.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차관의 첫 행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창의 두 손을 잡았어요. 양손으로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의 손등에 주름진 핏줄이 드러나 보일 만큼 힘을 주고 있었어요. 강태창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잡힌 손을 빼지도 보태지도 않았어요. 돋보기 너머의 눈이 차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기에 자부심이나 승리의 빛은 없었습니다. 할 일을 한 사람의 고요한 눈이었어요. 아흐메드 차관이 아랍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뒤따라왔지만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차관의 눈에 맺힌 물기가 말보다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통제실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어젯밤 이후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흐메드 차관도 카터 대위도 한국 기술진도요.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32년 경력의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가 벙커 구석에서 파자마 위에 재킷을 걸친 채 서 있는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처참했어요.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벤스 국장이었어요. 콜드웰 상황 정리 들었다. 한국 놈들이 요격했다며? 무슨 수를 써서든 한국의 활약을 언론에서 지워. 은폐해.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걸로 발표를 돌려. 벤스의 목소리에는 위기감보다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어요.
380억 달러짜리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벤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구했다는 사실이 퍼지면 중동 전체가 뒤집힐 테니까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방법 같은 건 없었어요. 상황실에 있던 인원만 20명이 넘었고 아랍에미리트 군 장교들이 교전 기록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눈 뜨고 본 것을 지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가능한 명령이라도 수행하는 척은 해야 했어요. 32년간 그래왔으니까요. 2시간 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BBC가 먼저였어요. 긴급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부다비 미사일 공습, 미군 패트리어트 요격 실패. 한국 천공 시스템 150발, 전탄 요격. 알자지라가 2초 간격으로 뒤따랐어요. 헤드라인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이 버린 도시, 한국이 구했다. 그 한 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리처드 스미스였어요. 영국 MI6 중동 지부 정보관. 그 사람의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스미스가 뭘 했는지는 나중에야 파악됐어요. 150발 전탄 요격의 교전 로그 원본을 통째로 유출한 겁니다. 시간대별 추적 기록, 요격 성공률, AI 궤적 예측 전환 로그까지 전부요. 그것만으로도 치명적이었는데 스미스는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벤스 국장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아랍 민간 구역은 버려. 미국인만 살리면 돼. 그 음성이 알자지라 뉴스에서 원음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아랍어 자막이 달렸습니다. 중동 전역의 안방에 미국 최고위 안보 관리의 육성이 울려 퍼진 겁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은폐는커녕 우리가 숨기려 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적나라한 진실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타일을 쓰러뜨린 건 사우디였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3시간도 되지 않아서였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라이브였어요. 미합 중국 패트리어트 시스템 120억 달러 도입 계약을 전면 취소한다.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품고 있는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 대사관 전화를 끊었어요. 수신 거부였습니다. 대신 한국 국방부의 직통 라인이 개설됐어요. 회선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무기 도입, 기술 협력, 합동훈련. 3개의 채널이 동시에 열렸어요. 그날 오후 쿠웨이트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존 방공 계약 전면 파기, 한국 청국 및 천무연합 도입 조약 체결. 오만이 2시간 뒤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어요. 중동의 왕실들이 줄줄이 미국의 등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0년간 매달려 있던 미국의 안보 우산을 찢어서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아침 아랍에미리트 국무회의가 긴급으로 소집됐어요. 의결 내용이 팩스로 미 국무부에 전달됐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시민을 버린 미국과의 모든 안보 협정 및 에너지, 우선 공급권을 즉시 파기하고 제1 파트너를 전면 교체한다. 에너지 우선 공급권. 미국이 50년 동안 틀어쥐고 있던 중동의 심장이었어요. 원유 1순위 수출 권한. 이게 빠지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무기 시장을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그 권한이 한국으로 대체 통과됐습니다. 긴급 의결이었어요. 만장일치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벤스가 폭발했어요.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에 벤스의 목소리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러 결제망을 끊어? 경제 제재 먹여? 중동 놈들이 달러 없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해. 협박 공문이 팩스로 발송됐어요. 미 국무부 명예, 경제 제재 경고,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조치 검토 중. 전형적인 미국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달러를 무기로 쓰는 겁니다. 중동이 아무리 미국을 밀어내도 달러 결제 시스템 안에 있는 한 목줄은 미국 손에 있으니까요. 이틀이면 무릎 꿇을 거라고 벤스는 확신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중동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팩스가 아니라 공식 외교 서한이었어요. 중동 왕실 연합 공동 명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4나라의 직인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모든 에너지, 방산 거래 대금은 유로화와 금 현찰로 지급한다. 달러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은행망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위프트를 끊겠다고 협박했더니 아예 스위프트 자체를 쓰지 않겠다고 돌아온 겁니다. 달러 패권이 중동에서 증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벤스의 제재 카드가 공중에서 제가 됐습니다. 제재를 들먹이며 아부다비에 급파됐던 미 국무부 직원 한 명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청사 앞에서 양팔이 잡혔어요. 아랍에미리트 헌병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외교적 체면 같은 건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270만 시민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나라의 사람에게 베풀 예우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펜타곤에서도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밀러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밀러가 지하 분석실에서 나와 벤스 국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벤스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상자에 쓸어 담고 있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막 끝낸 듯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밀러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벤스가 며칠 전 갈기갈기 찢어버린 바로 그 패트리어트 1개 보고서였습니다. 밀러가 찢어진 조각들을 주워서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것이었어요. 누렇게 구겨지고 테이프 자국이 얼룩진 형편없는 모양새의 종이였습니다. 밀러가 그 종이 뭉치를 벤스의 얼굴 앞으로 던졌어요. 종이가 벤스의 가슴에 부딪히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당신이었습니다, 국장님. 밀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70이 발 1개를 알면서도 찢었고 270만 명을 버리라고 명령했고 그 모든 걸 덮으려고 했죠. 이 보고서가 찢어지지 않았으면 오늘 이 꼴은 안 났습니다. 벤스가 입을 열려 했지만 밀러가 먼저 돌아섰어요. 등 뒤로 사표 한 장이 날아가 벤스의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밀러의 구두 소리가 복돼서 멀어졌어요. 중동 곳곳에서 성조기를 단 군수 트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나는 거였어요. 야반도주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느리고 철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비참한 행렬이었습니다. 밤새 짐을 싸서 새벽에 빠져나가는 트럭 행렬이 사막 도로를 줄지어 지나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비워진 그 자리에 새벽 안개를 뚫고 새로운 컨테이너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바탕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도색된 대한민국의 방산 컨테이너였어요. 1대, 2대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사막 지평선을 가로지르며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창문에서 그 행렬을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빈 종이 상자를 걷어차며 쫓아냈던 사람들의 국기가 지금 이 사막의 주인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3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시장이었습니다. 무기만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공급권, 달러 결제 패권, 중동 왕실과의 신뢰. 50년간 미국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흘 만에 대한민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제 손에서 커튼이 미끄러졌어요. 창밖의 태극기 행렬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간 이 바닥에서 미국의 우산을 팔고 동맹을 관리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며 쌓아온 경력이었어요. 그 32년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돼 빈 종이 상자 1개를 거쳐 아흐메드 차관의 도장 한 방에 끝났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절 부르고 있었거든요. 상원 청문회 소환장이 호텔 프런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욕이 무너졌습니다. 증시 개장 벨이 울리자마자 방산주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미국 방산업계의 세 기둥이 동시에 30%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 정지. 화면이 빨갛게 물든 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장면이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됐어요. 38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철옹성처럼 쥐고 있던 중동 방산 시장 전체가 사흘 만에 증발한 겁니다. 거기에 원유 우선 공급권 박탈, 달러 결제 패싱까지 겹쳤어요. 월스트리트가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미 의회가 폭발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악을 썼습니다. 누가 이 참사의 책임자냐? 누가 중동을 통째로 날려먹었냐? 답은 하나였어요. 상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 소환 대상은 2명이었습니다. 토머스 벤스 국장, 그리고 저. 소환장을 받은 건 일요일 밤이었어요.
워싱턴 자택 아파트의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감각이었죠. 아파트 거실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파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파쇄기였어요. 열흘 전 벤스 국장의 지시로 한국 방공 시스템 부적합 날조 평가 지시서를 이 파쇄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벤스의 직인이 찍힌 원본이었어요. 증거인멸이었죠. 종이가 가늘게 찢어지며 파쇄함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쇄함을 열었어요. 아직 비우지 않았습니다. 가늘게 잘린 종이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밤새 투명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조각 하나를 짚고 맞는 조각을 찾고 테이프로 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어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4시가 됐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파쇄된 문서를 한 줄 한 줄 복원하는 32년 차 외교관의 모습은 스스로 봐도 우습고 처참했어요. 새벽 5시 마지막 조각을 붙였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거미줄처럼 얼룩진 A4 3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 부적합 평가 지시서. 하단에 벤스 국장의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사막 현지 실사격 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날조 평가를 실행하라는 지시 내용이 고스란히 복원돼 있었어요. 이 종이 3장이면 벤스의 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목도 잘리겠죠. 지시를 받아 실행한 건 저니까요. 눈에서 뭔가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새벽 5시 거실 바닥에서 울고 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한국을 짓밟으려 했던 기억, 빈 종이 상자를 걷어찼던 기억, 270만 명을 버리라는 명령을 들으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기억이 전부 올라왔어요. 눈물을 닦고 투명 파일철에 복원된 문서를 넣었습니다. 파일이 두꺼웠어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서요. 보기에 형편없었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워싱턴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32년 경력, 연금, 명예 전부 던지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 복도에서 다리가 멈췄어요.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청문회장 문 너머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가방 안에 투명 파일철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양쪽 방청석이 꽉 차 있었어요. 증인석 2개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왼쪽에 벤스 국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양복이 반듯했고 얼굴에 여유를 띠고 있었습니다. 벤스의 법률팀이 뒤에 4명이나 도열해 있었어요. 저는 오른쪽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법률팀은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벤스에게 향했습니다. 벤스 국장, 아부다비에서 벌어진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벤스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연습한 티가 났어요. 위원장님, 이번 사태는 현장 책임자 콜드웰 부차관보의 독단적이고 미치광이 같은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 측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으나 콜드웰이 과도한 적대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꼬리 자르기였어요. 예상했습니다. 벤스는 날조 평가를 지시하고 기술 탈취를 명령하고 270만 명을 버리라고 외친 장본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제 머리 위에 얹으려 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위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콜드웰 부차관보,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투명 파일철을 꺼내 증인석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그! 무거운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어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파일의 모양새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벤스 국장이 직접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한국 방공 시스템 부적합 평가 날조 지시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어요. 사막 현지 실사격 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날조된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국을 퇴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증거 인멸하기 위해 직접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직접 복원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벤스의 얼굴에서 여유가 벗겨졌어요.
핏기가 빠지고 눈이 커지고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법률팀 4명이 동시에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위원장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하단의 직인을 확인했어요. 위원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벤스 국장, 이 직인이 본인의 것입니까? 벤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조작입니다. 파쇄된 문서를 테이프로 붙였다고 증거가 됩니까? 콜드웰이 자기 책임을 덮으려고 날조한 겁니다. 직인 감정은 위원회가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차갑게 잘랐어요. 다음 증인이 호출됐습니다. 제임스 카터 대위였어요. 정복을 입고 증인석에 앉은 카터의 얼굴은 사막에서 본 것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카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막에서 패트리어트 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카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0이 발에서 레이더가 멈췄습니다.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70만 명의 하늘이 뚫리고 있었는데 워싱턴은 미국인만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카터의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군인이 청문회장에서 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날 사막에서 우리 미군의 명예는 죽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기침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카터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어요. 위원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추가 발언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였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부다비의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빈 종이 상자를 발밑에 걷어차고 붉은 경고장을 던지고 헌병을 앞세워 한국을 쫓아냈던 그날이요. 제가 한국을 부적합 판정하고 퇴출시켰을 때 강태창이라는 분이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승리했다고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제가 서 있을 자격조차 없는 자리에서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숨을 죽였어요. 강태창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가혹한 허위 기준 덕분에 우리는 완벽을 완성했습니다. 마이크가 제 숨소리를 잡아냈어요. 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감사 인사였습니다. 자기를 짓밟은 사람에게 그 덕분에 더 강해졌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32년 경력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쥐고 흔든 것은 동맹이 아니라 오만이었고 계약의 원칙 앞에서 협박으로 버티다 결국 50조 원의 시장과 글로벌 신뢰를 모두 잃고 자멸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이크에서 손을 뗐어요. 벤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이건 콜드웰의 일방적인 각본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벤스의 마이크가 꺼졌어요. 위원장이 손짓으로 음향 담당에게 지시한 거였습니다. 벤스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법률팀이 벤스의 팔을 잡았습니다. 청문회장 뒤편 출입구에서 연방보안관 2명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벤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파일철은 위원회에 넘겼으니 가방이 가벼웠어요. 32년 경력의 무게가 빠진 가방이었습니다. 연금도 직위도 명예도 전부 이 청문회장에 두고 가는 거였어요.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뒷모습을 쫓았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 복도로 나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전부 안에서 했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늦은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강태창의 마지막 말이 다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당신의 그 가혹한 허위 기준 덕분에 우리는 완벽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씹고 또 씹었어요. 가혹한 기준을 들이밀었더니 원망 대신 감사를 돌려주는 사람들, 빈 종이 상자를 걷어차도 줍지 않고 비켜가는 사람들, 총구 앞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전기를 끊으면 태양으로 버티는 사람들, 장비를 빼앗기면 3초 만에 고철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빈 주머니였습니다. 외교관 신분증도 국무부 출입증도 명함도 없었어요. 전부 청문회장 책상 위에 놓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상하게도요. 32년을 잃었는데 발이 가벼웠습니다. 거짓을 내려놓으면 몸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부다비의 사막보다는 덜 뜨겁지만 그래도 눈부셨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